그래서 미국의 역사 대통령 선거상 참 아름다운 것은 진 사람이 먼저 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자리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내려오지 않고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소송을 걸어서 대법관들한테 그 대통령 당약에 대해서 맡긴다면은 미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혼란을 겪을 겁니다. 자중질환. 바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죠. 정말 트럼프가 나라를 생각한 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군사적으로 220개 나라가 되는 전 세계 나라가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손이 뻗치지 않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돼. 하다못해 북한도 지금 미국이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북한도 저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1997년 20년 전 이야기예요. 내 멘토 신부 이용삼 요셉 신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처음 제가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장춘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신부님 보러 북경하고 장춘을 갔어요. 북경에 딱 갔는데 천안문 광장에 딱 섰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광장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광장에 1989년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 넓은 광장에 탱크를 다 문마다 다 막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 싹 쓸어버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 넓은 광장에 그 학생들이 다 죽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자금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눈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눈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중국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을 생활하고 자금성 구경하다 너무 오줌이 마려우고 공동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쳐다보는 거 나를 근데 나만이 아니라 줄 서는 사람이 뒤에 20명 30명 아예 문짝이 없어. 그냥 어떤 화장실은 그냥 다 엉덩이 까고 다 앉아서 그냥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가. 똥 싸면 쫙 흘러내려가. 문짝이 없는 그 대단한 자금성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고 막 화장실로 가리고 막 옷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리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다 부셔졌대.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잘 안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안 나오는 걸.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짝을 발로 차고 뜯어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또 한 면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요 무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거칠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굉장히 거칠고 무식한 건데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춘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봉지에다가 닭을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갖고 먹는 게 아니라 생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확 들어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근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이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둥둥 떠 있다는 거기 1시간씩이면 물 뿌르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면서 보이는데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한 발자국 중국 문화 사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중국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곳에는 극단적인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밤 시장을 나가보니까 개구리 다리 꼬치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름을 오래 튀겼는지 기름이 새카매. 그리고 사고 파고 그것도 막 좋다고 뜯어 먹어. 근데 저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갖고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게 한 번 닭 튀긴 건지 2번 닭 튀긴 건지 100번 튀긴 건지 보면 알아. 그 산화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 처음 튀기고부터 한 번도 안 가른 것 같아, 기름을. 야, 이거 중국, 그때 막 중국이 개방을 하고, 뭐, 흑면이, 뭐, 검은 진이, 뭐, 하얀 진이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되고, 막 그런 게 막 진행이 돼갖고, 막 경제적으로 오픈을 막 하고 발전을 할 때였거든요.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판 세계 공장으로 태어나던 시기죠. 세계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김순겸 요한신부 외방선교인데 파푸아 뉴기니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거는 2003년경에 만나러 갔는데 그 김순겸 신부가 그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또 친구라고 찾아왔다고 그 랍스타 저 새우를 바다에서 잡아갖고 이제 해준다고 원주민한테 랍스타 좀 몇 마리 잡아오라 그러니까 신부님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꼭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야. 청바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있는 거 하나만 주면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올 때 청바지 많이 싸갖고 왔죠. 왜냐면 선교사들은 옷 막 찢어지고 헤어지니까 청바지를 많이 갖고 가요. 그거 하나 없겠나?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래.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 꿈에도. 근데 겨우 반바지 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 청바지가. 그걸 갖고 거기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이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랍스타를 이만한 거 하여튼 10몇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랍스타를 잊지 못해요. 아유, 지금은 별로 랍스타를 봐도 별로지만은 그때는 막 새로운 음식, 그런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는데, 한 마리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바다에서 갓 잡아갖고 한 거라. 그랬더니 그 김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창현이 너 조금만 있으면 꼬리 부분만 먹을 거라는 거야. 근데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른데 5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꼬리만 4마리는 다 뜯어먹고 말았던 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중국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20년 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 옷 만드는 사람, 뭐 시계 만드는 사람 다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짝퉁도 통하는 짝퉁이 있고 안 통하는 짝퉁이 있는데, 배도 우리나라가 계속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중국한테 뺏겼어요. 왜냐면 워낙 싸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1%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보냈는데 북극에 갔는데 배가 딱 서갖고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요, 내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면요, 미친대요. 도로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 차가 쓰면은 두고 딴 차 타고 가도 되지. 근데 짐은 잔뜩 실어놨지.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데 그거 놔두고 어딜 가? 가긴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는 사나 고쳐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났는 줄 알아야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간에 쓰는 배들이 너무 많아갖고 작년부터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믿을 건 한국이라.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세계 1위 조선 수주가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울산, 통영, 옥포, 거제, 군산, 여수,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결국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뭐 중국 때문에 수출이 잘 돼갖고 뭐 우리나라가 살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저에게 그 놀람과 충격의 나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진시황 무동과 병마용 또 당 현종의 양귀비 사랑이 묻어있는 도시 시연을 둘러보았을 때, 야, 엄청 발전했구나.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식당을 만들어놨어. 유리궁전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여튼 뭘 똑같이 만드는 데는 귀신이야. 그 통이 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베르사유 궁전을 똑같이 한국에다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근데 뭐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1% 부족하다. 내가 베르사유 궁전도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베르사유랑 중국에 있는 베르사유랑 뭔가 1% 부족하다. 근데 요즘은 아예 프랑스 유명한 마을, 스위스 마을 같이 아예 유럽 관광지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 놓아서 비싼 돈 들여서 유럽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똑같은 데로 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칠채산이라고 산 색깔이 7개 있어요. 칠채산이라고, 무지개산이라고. 거기는 아주 중국 서안 아주 맨 끝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거길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엄청 타고 가죠. 나 거기 가보고 잠비아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의 토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근데 그렇게 토굴에서 사는 인구가 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얼마나 또 추워. 불을 떼는데 전부 갈탄을 떼는 거야. 갈탄을 떼니까 굴뚝마다 새카만 갈탄탄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 저걸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다 한국으로 올 텐데. 그게 내가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먼지 시작된 게 10년 전이야. 10년 전. 현재 6억 5천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은 최저 빈민국 신세로 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돈 팡팡 100달러짜리 이렇게 하면 $10,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무슨 뭐 구찌 뭐 이런 거 뭐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8,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 상하이, 산둥반도 이쪽에 사는. 자, 이제 중국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요렇게부터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요 밑에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베이징이 아까 900콜이라고 그랬죠?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반대 뭐 티베트는 나중에 이 공산 1954년에 여기를 합병을 하죠. 요때 막 6.25 전쟁하고 정신 없을 때 요럴 때 막 다 뺏어와요. 그래갖고 중국이 엄청 커졌죠. 이 내륙 지방 사람들은 거지로 사는 거야. 거지로. 그리고 제가 여기 산둥반도 이쪽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요 유럽 같아요. 얼마나 건물을 잘 줘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격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8,600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8,600달러. 우리는 31,000달러.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죠? 네. 중국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인구가 15억 명이기 때문에 G2, Great 2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둘,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중국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6,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데리고 장가게 여행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나졌는 줄 알았더니 길에다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태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한번 5시간인가 갔었는데 반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반 이상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귀한 직원들 중국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나라를 내가 왜 가? 안 그래도 돌아다닐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내년에는 올해는 미국 여행 갔다 오고 후년에는 마추픽추 갔다 와요. 내가 남미도 갔다 와봤는데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요. 가난한 나라지만은. 중국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공자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또 얘네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일단 하여튼 중국이 베이징 쪽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둥반도로 공장을 다 옮겨요. 왜냐하면은 여기 막 스모그가 너무 일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원자력 발전소, 무슨 공장, 화력 발전소 다 산둥반도, 홍콩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되면은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 원인이 중국한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30%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굴뚝에다 징집 장치라는 걸 해놔갖고 조금 좀 이렇게 한 20m, 30m 올라가면 없어지는 시설. 그거 20m, 30m 하얀 연기 나온 거는 징집 장치로 물을 다 떨어뜨려갖고 그래도 깨끗한 수증기가 나오는 거야. 20, 30m 하얀 연기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새카만 연기가 나오면은 100m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우리 지금 공장을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럼 징집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할머니를 때리고 주위 사람들 막 힘 두들겨 맞는데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인륜이라고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 중국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러는가? 한국에 관광 온 중국 관광객들 제가 여러 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완전 자기네들 목욕탕 자기네들이 산 것 같이. 중화민국이 그런 거죠. 중화민국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 방해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 뿌리고, 도대체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식할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난투구까지 버리고 늦게 출발했다고 막 비상문 문 열어 막 승질 난다고 자기네들.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뭐 스페인에 가갖고 막 쫓겨났다고 들어놓아갖고 중국에서 막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소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창피할 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10,000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0,000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그 오는 거 막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정확하게 1957년에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굶고 그러니까 쌀 수확량도 좀 늘리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철제 기구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갖고 4가지 이 해충을 죽여야 된다고. 파리, 쥐, 모기, 새, 참새. 참새는 왜 죽이느냐 하면은 나달 다 뜯어 먹으니까 우리 양식 뜯어 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58년에 2억 마리를 죽여요, 참새를. 59년부터 61년에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구의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말로 지금 뭐 이 얘기를 다 못하지만 부모가 자식 많이 잡아먹었어 이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 옆 동네는 앞면 없는 사람들이잖아. 바로 잡아서 먹는 비일비재야. 3,5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참새를 다 잡고 나니까 참새가 해충을 다 잡아먹었는데 해충들이 다음에 59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그냥 벼 싹 다 잡아먹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죠. 이게
대약진은 이게 막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러시아를 보니까 막 문인들이 막 발표를 하고 예술이 막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럼 우리도 하자고. 그래갖고 1965년에 막 발표도 해봐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공산주의 잘못됐고 독재 잘못됐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위병, 얘네들은 하여튼 빨간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황건적, 홍건적, 이번에는 홍위병. 이 홍위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위병을 구성을 해갖고 교수들, 선생님들 데려다가 인민재판하고 다 죽인 거야. 이때 350만 명을 죽여요. 350만 명을.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학교도 배울 필요 없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 자체가 없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세대들, 50대, 60대, 70세 세대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윤리교육을, 아예 윤리교육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자 사당을 무너뜨려요. 공자 사당을 음모를 저수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왕들 묘도 다 파버려. 다 뼈까지 다 추스려버려. 그리고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 유교도 종교다. 그래갖고 싹 다 부셔버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요리사까지 다 죽여버려. 니네들이 미식으로 해갖고 인민들 배 굶긴다고 지가 대약진 운동해갖고 인민들 3,500만 굶긴 건 생각하지 않고, 공자 책도 다 불사르고 공자 묘를 폐해쳐서 연못으로 만들고 불상은 녹여서 숟가락으로 만들었어. 숟가락으로. 교수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지 않고 밥 먹는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의 1966년부터 76년.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가면 자식이 부모 인민재판에 세워갖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은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30년 동안 그래 낳았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여행을 하고 나면은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은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파는 건 아니고 여의도 2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의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 식당을 줘갖고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가갖고 또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 있어. 길에 널려 있어. 그러면은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15억의 땅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은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쪽에 가니까 이제 시진핑이 부패 정리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현금을 들고 150만 달러 그 산호세 가면 골프장 안에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300만 달러에 다 사놨어. 그래서 산호세가 땅값이 300만 달러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땅 안 팔면은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10,000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면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얘기로 하면 좋은데, 얘기로 하면 끝도 없이 뭐 양귀비 얘기 나오면 이게 서양 여자냐 동양 여자냐, 또 16번째 아들의 뭐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취한 거거든. 며느리를 취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원고로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8,000달러 사람들 막 그거 돈 뜯어 먹으려고 막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행 갈 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행 가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갈 여행이 못 되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때를 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3만 달러 정도 되면은 한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에 들어선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영어 수준 나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얘기가 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달래 영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본은 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다 정성스럽고 다정하고 겸손해요. 근데 그걸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제목은 트럼프의 끝없는 빨지기를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내놓고 좀 트럼프를 지지하기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샤이 트럼프조차들도 이번에는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는 소송을 지금 건다고, 펜실바니아, 뭐 조지아, 뭐 이런데, 위스콘신 이런데 이제 마지막에 아주 간만에 처음에 본인이 앞질러 있다가 따라잡히니까 좀 화도 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 대통령 선거상 참 아름다운 것은 진 사람이 먼저 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자리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내려오지 않고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소송을 걸어서 대법관들한테 그 대통령 당약에 대해서 맡긴다면은 미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혼란을 겪을 겁니다. 자중질환. 바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죠. 정말 트럼프가 나라를 생각한 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군사적으로 220개 나라가 되는 전 세계 나라가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손이 뻗치지 않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돼. 하다못해 북한도 지금 미국이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북한도 저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군사력, 경제력을 절대적으로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제1국가라는 인식을 가진다면은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아주 큰 국가인데 아주 쪼잔한 국가로 만들었어요. 지금 11월 3일, 4일 여러분들 뭐 좀 투표 때문에 미국 투표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5천만 명이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19가 5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미국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5분의 1이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11월 5일 상황도 하루 확진자가 11월 4일은 12만 명인데 11월 5일 날은 10만 5천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4.16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그 투표 장소에서는 거의 한 명도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국가 원수,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 원수가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보기엔 중고등학교 수준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제1강대국가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1,000만 명이나 되는 미국 국민을 감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본인 트럼프도 코로나19에 걸렸었지만 미 국민 아메리카 합중국 현재 23만 9,829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하루에 10만 명, 물론 인구가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한 6배 정도 많죠.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1,000만 명 걸릴 동안 우리나라는 2만 7천 명밖에 안 걸렸어요. 오늘 좀 확진자가 늘어났죠. 뭐 할로윈데이인가 뭔가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모이는 바람에 125명이 늘어났고 사망은 1명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얼마씩 죽느냐면은 1,000명씩 죽어. 1,000명.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은 1000분의 1, 미국이 1000에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우리는 1000분의 1, 대한민국은 1이라는 거예요. 오늘 1명 죽었고 미국은 1000명 죽었죠.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300분의 1,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 거죠. 저는 제가 언젠가 토요 특강에서 트럼프와 듣는 마음으로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그것도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트럼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치 자기가 전문가이냐 코로나19 브리핑을 한동안 본인이 나와서 했죠.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그리고 질병본부 정은경 지금 총장이 됐지만은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딱딱딱 브리핑을 했는데 이 트럼프는 이 상황을 모르고 미국 국민을 정말로 공포로 몰아넣은 거죠. 아마 사실 트럼프가 세금도 미국 세금도 낮춰주고 일자리도 많이 지켜주고 중국을 아주 보기 좋게 견제하는 것도 좋고 또 미국 사람들 내에서는 불법 이민자 차단해주고 허물도 많지만 경제 문제 잘하고 트럼프의 정책이
사나이답고 마초 같아서 또 미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샤이 트럼프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느냐? 지도자 깜이 못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죠. 이 정치를 사업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긴 인권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국제적인 어떤 관계도 있고 국제적인 책임도 있고, 그래서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정말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충실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버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윤리도 없고 생명 존중도 없고 어떤 질서도 없어요. 그런 것을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11월 2일 날 동부 구치소로 지금 갔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행적을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였어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은 다 잘한 거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트럼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고 돈 버는데,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 거대한 나라, 이 위대한 나라를 아주 쫌스러운 나라로 만든 사람이 트럼프예요. 지도자 깜이 못 되고 대통령 깜이 못 되죠. 지난 250년 1776년 독립, 78년 독립하고 난 다음에 250년이 걸렸는데 250년간 쌓아온 미국의 명성을 단 4년 만에 다 까먹었어요. 트럼프가 다시 이거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한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트럼프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죠. 또 코로나,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 코로나 대응 못하는 거, 이민자 정책, 원래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민자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그 나라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요거 강의 끝에 또 조금 더 미국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 원주민들, 아메리카 원주민들 다 죽이고 뺏은 나라예요. 그래갖고 그 기가 막힌 자원, 그 좋은 토양, 그 어마어마한 그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게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미국인들이 많이 했던 거죠. 인품이 떨어지고 막말을 참 많이 했죠. 막말을 정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동네 깡패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을 서슴없이 부끄러움 없이 트럼프는 했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환경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탈퇴를 해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외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은 지금 파괴된 게 아니다. 지구온난화는 있지 않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싱크탱크들이 말하는데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게 눈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트럼프가 많이 보였죠. 중국과 경제 보복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피곤해졌어요. 아니,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아주 트럼프는 전 세계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한미군 군사비 한 11억 달러 정도 하는데 50억 달러 내놓을, 이 깡패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도 11억 달러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한미군들은 부를 누리면서 한국에서 저도 이 주한미군 부대를, 평택 부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미국이에요. 미국.
뭐 기가 막히게 시설을 잘해놓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5배를 더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50억 달러 내지 않을 거면 자기네들 미군 철수하겠다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실은 미군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산 중국 견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신의 방패라고 이지스함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죠. 자기네들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그럼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철수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패권 국가의 대통령이 카이사르가 할 짓은 아니죠. 미국 우선주의 국가안보 전략, 그 다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TPP,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서 탈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북미 자유무역 나프타 재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끔찍한 협정이라며 폐기까지 압박을 트럼프가 했죠. 반이민 행정명령, 이슬람 8개 국가와 북한을 잠재적 테러 국가로 해서 이민과 입국 자체를 못하게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멕시코 국경 봉쇄 장막 설치한 거예요. 36억 달러를 거쳐서 2020년 말까지 800km를 담을 쌓는 거예요. 36억 달러.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보면은요, 미국 경제가,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멕시칸들이 와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하지 않아요. 전부 멕시칸, 스페니시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스페니시, 맨 밑에 스페니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럽 이민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이제 높은 층에 있죠. 높은 층에 있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멕시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장막을 36억 달러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게 사실 진짜 통 큰 정치는 못 되는 거죠. 또 이란 핵합의 준수 불인증. 그래갖고 이란을 좀 끌어내야 되는데, 이란이 한 7천만,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굉장히 이란도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많이 좀 이걸 오픈하려고, 우리나라 물건도 굉장히 많이 이란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를 평화를 이끌고 가지 않고 대립과 반목으로 이끈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인 거죠. 2020년 트럼프 이번에 공약을 보면은요, 보호무역주의예요.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사람들, 또 아메리카 사람들, 또 동남아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교육을 더 많이 확대를 한다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먹고 살만하고 미국도 시장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귀찮은 거죠. 인종적 차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Great America, 다시 Again Great America, 위대한 미국을, 뭐가 위대한 미국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위대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 트럼프는 끝도 없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적대시 정책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건 미국 국민들도 중국을 밟는 거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전 미국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바이든도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중국 밟을 겁니다.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 물론 위협이 될 수 있죠.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평화로 이끌어.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게 나중에 내가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인간은 이거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많이 나오죠. 코로나19 책임을 중국에게 묻겠다는 것도 공약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코로나 백신 및 기술 해킹 시도했다는 주장,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견제하겠다는 거, 이게 공약이에요.
불법 이민도 대폭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이민자들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사실 미국을 가보면은요, 그 몇몇 대도시들 빼고는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그냥 있어요. 그냥 그 땅의 크기라는 건 상상도 못할 만큼 넓은 땅을 갖고 있어요. 불법 이민 차단, 국경 장벽 강화, 부유층 대기업 친화 정책, 외국인보다는 미국인, 그 다음에 영주권 비자 발행 줄이기. 그냥 미국의 문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국의 역사 대통령 선거상 참 아름다운 것은 진 사람이 먼저 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자리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내려오지 않고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소송을 걸어서 대법관들한테 그 대통령 당약에 대해서 맡긴다면은 미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혼란을 겪을 겁니다. 자중질환. 바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죠. 정말 트럼프가 나라를 생각한 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군사적으로 220개 나라가 되는 전 세계 나라가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손이 뻗치지 않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돼. 하다못해 북한도 지금 미국이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북한도 저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1997년 20년 전 이야기예요. 내 멘토 신부 이용삼 요셉 신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처음 제가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장춘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신부님 보러 북경하고 장춘을 갔어요. 북경에 딱 갔는데 천안문 광장에 딱 섰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광장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광장에 1989년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 넓은 광장에 탱크를 다 문마다 다 막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 싹 쓸어버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 넓은 광장에 그 학생들이 다 죽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자금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눈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눈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중국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을 생활하고 자금성 구경하다 너무 오줌이 마려웠고 공동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쳐다보는 거 나를. 근데 나만이 아니라 줄 서는 사람이 뒤에 20명 30명 아예 문짝이 없어. 그냥 어떤 화장실은 그냥 다 엉덩이 까고 다 앉아서 그냥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가. 똥 싸면 쫙 흘러내려가. 문짝이 없는 그 대단한 자금성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고 막 화장실로 가리고 막 옷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리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다 부셔졌대.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잘 안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안 나오는 걸.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짝을 발로 차고 뜯어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또 한 면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요 무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거칠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무식한 건데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춘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을 봉지에다가 닭을 뭐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갖고 먹는 게 아니라 생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확 껴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근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이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퉁퉁 떠 있다는 거기 1시간씩이면 물 뿌르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면서 보이는데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한 발자국 중국 문화 사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중국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곳에는 극단적인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밤 시장을 나가보니까 개구리 다리 꼬치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름을 오래 튀겼는지 기름이 새카매. 그리고 사고 파고 그것도 막 좋다고 뜯어 먹어. 근데 저는 폐식용료로 비누를 만들어갖고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게 한 번 닭 튀긴 건지 2번 닭 튀긴 건지 100번 튀긴 건지 보면 알아. 그 산화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 처음 튀기고부터 한 번도 안 가른 것 같아, 기름을. 야, 이거 그때 막 중국이 개방을 하고, 뭐, 흑면이, 뭐, 검은 진이, 뭐, 하얀 진이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되고, 막 그런 게 막 진행이 돼갖고, 막 경제적으로 오픈을 막 하고 발전을 할 때였거든요.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판 세계 공장으로 태어나던 시기죠. 세계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김순겸 요한신부 외방선교인데 파푸아 뉴기니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거는 2003년경에 만나러 갔는데 그 김순겸 신부가 그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또 친구라고 찾아왔다고 그 랍스타 저 새우를 바다에서 잡아갖고 이제 해준다고 원주민한테 랍스타 좀 몇 마리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신부님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꼭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청바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있는 거 하나만 주면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올 때 청바지 많이 싸갖고 왔죠. 왜냐면 선교사들은 옷 막 찢어지고 헤어지니까 청바지를 많이 갖고 가요. 그거 하나 없겠나?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래.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 꿈에도. 근데 겨우 반바지 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 청바지가. 그걸 갖고 거기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이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랍스타를 이만한 거 하여튼 10몇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랍스타를 잊지 못해요. 지금은 별로 랍스타를 봐도 뭐 별로지만은 그때는 막 새로운 음식, 그런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는데, 한 마리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바다에서 갓 잡아갖고 한 거라. 그랬더니 그 김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창현이 너 조금만 있으면 꼬리 부분만 먹을 거라는 거야. 근데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른데 5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꼬리만 4마리는 다 뜯어먹고 말았던 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중국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20년 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옷 만드는 사람, 뭐 시계 만드는 사람 다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짝퉁도 통하는 짝퉁이 있고 안 통하는 짝퉁이 있는데, 배도 우리나라가 계속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중국한테 뺏겼어요. 왜냐면 워낙 싸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1%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보냈는데 북극에 갔는데 배가 딱 서갖고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요, 내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면요, 미친대요. 도로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 차가 쓰면은 두고 딴 차 타고 가도 되지. 근데 짐은 잔뜩 실어놨지.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데 그거 놔두고 어딜 가? 가긴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나 사나 고쳐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났는 줄 알아야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간에 쓰는 배들이 너무 많아갖고 작년부터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믿을 건 한국이라고.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세계 1위 조선 수주가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울산, 통영, 옥포, 거제, 군산, 여수,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결국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뭐 중국 때문에 수출이 잘 돼갖고 뭐 우리나라가 살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저에게 그 놀람과 충격의 나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진시황 무동과 병마용, 또 당 현종의 양귀비 사랑이 묻어있는 도시 시연을 둘러보았을 때, 야, 엄청 발전했구나.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식당을 만들어놨어. 유리궁전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여튼 뭘 똑같이 만드는 데는 귀신이야. 그 통이 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베르사유 궁전을 똑같이 한국에다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근데 뭐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1% 부족하다. 내가 베르사유 궁전도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베르사유랑 중국에 있는 베르사유랑 뭔가 1% 부족하다. 근데 요즘은 아예 프랑스 유명한 마을, 스위스 마을 같이 아예 유럽 관광지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 놓아서 비싼 돈 들여서 유럽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똑같은 데로 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칠채산이라고 산 색깔이 7개 있어요. 칠채산이라고, 무지개산이라고. 거기는 아주 중국 서안 아주 맨 끝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거길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엄청 타고 가죠. 나 거기 가보고 잠비아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의 토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근데 그렇게 토굴에서 사는 인구가 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얼마나 또 추워. 불을 떼는데 전부 갈탄을 떼는 거야. 갈탄을 떼니까 굴뚝마다 싹하만 갈탄탄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 저걸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다 한국으로 올 텐데. 그게 내가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먼지 시작된 게 10년 전이야. 10년 전. 현재 6억 5천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은 최저 빈민국 신세로 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돈 팡팡 100달러짜리 이렇게 하면 $10,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무슨 구찌 이런 거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8,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 상하이, 산둥반도 이쪽에 사는. 자, 이제 중국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요렇게 붙어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요 밑에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베이징이 아까 900쿨이라고 그랬죠?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반대 티베트는 나중에 이 1954년에 여기를 합병을 하죠. 요때 막 6.25 전쟁하고 정신 없을 때 요럴 때 막 다 뺏어와요. 그래갖고 중국이 엄청 커졌죠. 이 내륙 지방 사람들은 거지로 사는 거야. 거지로. 그리고 제가 여기 산둥반도 이쪽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요 유럽 같아요. 얼마나 건물을 잘 줘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격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8,600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8,600달러. 우리는 31,000달러.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죠? 네. 중국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인구가 15억 명이기 때문에 G2, Great 2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둘,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중국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6,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데리고 장가게 여행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나아졌는 줄 알았더니 길에다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태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한번 5시간인가 갔었는데 반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반 이상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귀한 직원들 중국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나라를 내가 왜 가? 안 그래도 돌아다닐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내년에는 올해는 미국 여행 갔다 오고, 후년에는 마추픽추 갔다 와요. 내가 남미도 갔다 와봤는데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요. 가난한 나라지만은. 중국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공자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또 얘네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일단 하여튼 중국이 베이징 쪽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둥반도로 공장을 다 옮겨요. 왜냐하면은 여기 막 스모그가 너무 일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원자력 발전소, 무슨 공장, 화력 발전소 다 산둥반도, 홍콩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되면은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 원인이 중국한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30%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굴뚝에다 징집 장치라는 걸 해놔갖고 조금 좀 이렇게 한 20m, 30m 올라가면 없어지는 시설. 그거 20m, 30m 하얀 연기 나온 거는 징집 장치로 물을 다 떨어뜨려갖고 그래도 깨끗한 수증기가 나오는 거야. 20, 30m 하얀 연기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새카만 연기가 나오면은 100m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우리 지금 공장을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럼 징집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할머니를 때리고 주위 사람들 막 힘 두들겨 맞는데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인륜이라고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 중국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러는가? 한국에 관광 온 중국 관광객들 제가 여러 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완전 자기네들 목욕탕 자기네들이 산 것 같이. 중화민국이 그런 거죠. 중화민국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 방해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 뿌리고, 도대체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식할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난투구까지 버리고 늦게 출발했다고 막 비상문 막 문 열어 막 승질 난다고 자기네들.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뭐 스페인에 가갖고 막 쫓겨났다고 들어 넣어갖고 중국에서 막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소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창피할 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10,000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0,000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오는 거 막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정확하게 1957년에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굶고 그러니까 쌀 수확량도 좀 늘리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철제 기구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갖고 4가지 이 좀 해충을 죽여야 된다고. 파리, 쥐, 모기, 새, 참새. 참새는 왜 죽이느냐 하면은 나달 다 뜯어 먹으니까 우리 양식 뜯어 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58년에 2억 마리를 죽여요, 참새를. 59년부터 61년에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구의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말로 지금 뭐 이 얘기를 다 못하지만 부모가 자식 많이 잡아먹었어 이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 옆 동네는 아무런 없는 사람들이잖아. 바로 잡아서 먹는 건 비일비재야. 3,5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참새를 다 잡고 나니까 참새가 해충을 다 잡아먹었는데 해충들이
다음에 59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그냥 벼이삭, 벼가 싹 다 잡아먹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죠. 이게 대약진은, 이게 막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러시아를 보니까 막 문인들이 막 발표를 하고 예술이 막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럼 우리도 하자고. 그래갖고 1965년에 막 발표도 해봐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공산주의 잘못됐고 독재 잘못됐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위병, 얘네들은 하여튼 빨간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황건적, 홍건적, 이번에는 홍위병. 이 홍위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위병을 구성을 해갖고 교수들, 선생님들 데려다가 인민재판하고 다 죽인 거야. 이때 350만 명을 죽여요. 350만 명을.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학교도 배울 필요 없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 자체가 없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세대들, 50대, 60대, 70세 세대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윤리교육을, 아예 윤리교육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자 사당을 무너뜨려요. 공자 사당을, 음모를, 저수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왕들 묘도 다 파버려. 뼈까지 다 추스려버려. 그리고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 유교도 종교다. 그래갖고 싹 다 부셔버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요리사까지 다 죽여버려. 니네들이 미식으로 해갖고 인민들 배 굶긴다고, 지가 대약진 운동해갖고 인민들 3,500만 굶긴 건 생각하지 않고, 공자 책도 다 불사르고, 공자 묘를 폐허해서 연못으로 만들고, 불상은 녹여서 숟가락으로 만들었어. 숟가락으로. 교수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지 않고 밥 먹는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의 1966년부터 76년.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오면 자식이 부모 인민재판에 세워갖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은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30년 동안 그래 낳았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여행을 하고 나면은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은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파는 건 아니고 여의도 2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의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 식당을 줘갖고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가갖고 또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은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 있어. 길에 널려 있어. 그러면은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15억의 땅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은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 저기 산호세 쪽에 가니까 이제 시진핑이 부패 정리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현금을 들고 150만 달러 그 산호세 가면 골프장 안에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300만 달러에 다 사놨어. 그래서 산호세가 땅값이 300만 달러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땅 안 팔면은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10,000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냔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면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얘기로 하면 좋은데, 얘기로 하면 끝도 없이 뭐 양귀비 얘기 나오면 이게 서양 여자냐 동양 여자냐, 또 16번째 아들의 뭐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취한 거거든. 며느리를 취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원고로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8,000달러 사람들 막 그거 돈 뜯어 먹으려고 막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행 갈 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행 가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갈 여행이 못 되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때를 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3만 달러 정도 되면은 한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에 들어선 나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영어 수준 나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얘기가 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달래 영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본은 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다 정성스럽고 다정하고 겸손해요. 근데 그걸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제목은 트럼프의 끝없는 헛발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내놓고 좀 트럼프를 지지하기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샤이 트럼프조차들도 이번에는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는 소송을 지금 건다고, 펜실바니아, 뭐 조지아 뭐 이런데, 위스콘신 이런데 이제 마지막에 아주 간만에 처음에 본인이 너무 앞질러 있다가 따라잡히니까 좀 화도 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 대통령 선거상 참 아름다운 것은 진 사람이 먼저
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자리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내려오지 않고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소송을 걸어서 대법관들한테 그 대통령 당약에 대해서 맡긴다면은 미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혼란을 겪을 겁니다. 자중질환. 바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죠. 정말 트럼프가 나라를 생각한 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군사적으로 220개 나라가 되는 전 세계 나라가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손이 뻗치지 않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돼. 하다못해 북한도 지금 미국이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북한도 저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군사력, 경제력을 절대적으로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제1국가라는 인식을 가진다면은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아주 큰 국가인데 아주 쪼잔한 국가로 만들었어요. 지금 11월 3일, 4일 여러분들 뭐 지금 투표 때문에 미국 투표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5천만 명이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5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미국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5분의 1이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11월 5일 상황도 하루 확진자가 11월 4일은 12만 명인데 11월 5일 날은 10만 5천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4.16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그 투표 장소에서는 거의 한 명도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국가 원수,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 원수가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보기엔 중고등학교 수준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제1강대국가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1,000만 명이나 되는 미국 국민을 감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본인 트럼프도 코로나19에 걸렸었지만 미 국민 아메리카 합중국 현재 23만 9,829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하루에 10만 명, 물론 인구가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한 6배 정도 많죠.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1,000만 명 걸릴 동안 우리나라는 2만 7천 명밖에 안 걸렸어요. 오늘 좀 확진자가 늘어났죠. 뭐 할로윈데이인가 뭔가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모이는 바람에 125명이 늘어났고 사망은 1명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얼마씩 죽느냐면은 1,000명씩 죽어요. 1,000명.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은 1000분의 1, 미국이 1000에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우린 1000분의 1, 대한민국은 1이라는 거예요. 오늘 1명 죽었고 미국은 1000명 죽었죠.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300분의 1,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 거죠. 저는 제가 언젠가 토요 특강에서 트럼프와 듣는 마음으로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그것도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트럼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치 자기가 전문가이냐 코로나19 브리핑을 한동안 본인이 나와서 했죠.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그리고 질병본부 정경 이쯤 청장이 됐지만은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딱딱딱
딱 브리핑을 했는데 이 트럼프는 이 상황을 모르고 미국 국민을 정말로 공포로 몰아넣은 거죠. 아마 사실 트럼프가 미국 세금도 낮춰주고 일자리도 많이 지켜주고 중국을 아주 보기 좋게 견제하는 것도 좋고 또 미국 사람들 내에서는 불법 이민자 차단해주고 허물도 많지만 경제 문제 잘하고 트럼프의 정책이 사나이답고 마초 같아서 또 미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샤이 트럼프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느냐? 지도자 깜이 못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죠. 이 정치를 사업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긴 인권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국제적인 어떤 관계도 있고 국제적인 책임도 있고 그래서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정말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충실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버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윤리도 없고 생명 존중도 없고 어떤 질서도 없어요. 그런 것을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11월 2일 날 동부 구치소로 지금 갔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행적을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였어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은 다 잘한 거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트럼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고 돈 버는데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 거대한 나라, 이 위대한 나라를 아주 쫌스러운 나라로 만든 사람이 트럼프예요. 지도자 깜이 못 되고 대통령 깜이 못 되죠. 지난 250년 1776년 독립 78년 독립하고 난 다음에 250년이 걸렸는데 250년간 쌓아온 미국의 명성을 단 4년 만에 다 까먹었어요. 트럼프가 다시 이거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한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트럼프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죠. 또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 코로나 대응 못하는 거, 이민자 정책. 원래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민자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그 나라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요거 강의 끝에 또 조금 더 미국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 원주민들, 아메리카 원주민들 다 죽이고 뺏은 나라예요. 그래갖고 그 기가 막힌 자원, 그 좋은 토양, 그 어마어마한 그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게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미국인들이 많이 했던 거죠. 인품이 떨어지고 막말을 참 많이 했죠. 막말을 정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동네 깡패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을 서슴없이 부끄러움 없이 트럼프는 했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환경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탈퇴를 해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외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은 지금 파괴된 게 아니다. 지구온난화는 있지 않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싱크탱크들이 말하는데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눈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트럼프가 많이 보였죠. 중국과 경제 보복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피곤해졌어요. 아니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아주 트럼프는 전 세계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한미군 군사비 한 11억 달러 정도 하는데
50억 달러 내놓을, 이 깡패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도 11억 달러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한미군들은 부를 누리면서 한국에서 저도 이 주한미군 부대를, 평택 부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미국 뭐 기가 막히게 시설을 잘 해놓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5배를 더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50억 달러 내지 않을 거면 자기네들 미군 철수하겠다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실은 미군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산 중국 견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신의 방패라고 이지스함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죠. 자기네들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그럼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철수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패권 국가의 대통령이 카이사르가 할 짓은 아니죠. 미국 우선주의 국가안보 전략, 그 다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TPP,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서 탈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북미 자유무역 나프타 재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끔찍한 협정이라며 폐기까지 압박을 트럼프가 했죠. 반이민 행정명령, 이슬람 8개 국가와 북한을 잠재적 테러 국가로 해서 이민과 입국 자체를 못하게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멕시코 국경 봉쇄 장막 설치한 거예요. 36억 달러를 거쳐서 2020년 말까지 800km를 담을 쌓는 거예요. 36억 달러.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보면은요, 미국 경제가,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멕시칸들이 와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하지 않아요. 전부 멕시칸, 스페니시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스페니시, 맨 밑에 스페니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럽 이민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굉장히 높은 층에 있죠. 높은 층에 있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멕시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장막을 36억 달러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게 사실 진짜 통 큰 정치는 못 되는 거죠. 또 이란 핵합의 준수 불인증. 그래갖고 이란을 좀 끌어내야 되는데, 이란이 한 7천만,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굉장히 이란도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많이 좀 이걸 오픈하려고, 우리나라 물건도 굉장히 많이 이란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를 평화를 이끌고 가지 않고 대립과 반목으로 이끈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인 거죠. 2020년 트럼프 이번에 공약을 보면은요, 보호무역주의예요.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사람들, 또 아메리카 사람들, 또 동남아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교역을 더 많이 확대를 한다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먹고 살만하고 미국도 시장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귀찮은 거죠. 인종적 차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Greater America, 다시 Again Greater America, 위대한 미국을, 뭐가 위대한 미국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위대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 트럼프는 끝도 없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적대시 정책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건 미국 국민들도 중국을 밟는 거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전 미국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바이든도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중국
중국 밟을 겁니다.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 물론 위협이 될 수 있죠.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평화로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게 나중에 내가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인간은 이거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많이 나오죠. 코로나19 책임을 중국에게 묻겠다는 것도 공약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코로나 백신 및 기술 해킹 시도했다는 주장,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견제하겠다는 거, 이게 공약이에요. 합법 이민도 대폭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이민자들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고, 지금 여러분들 사실 미국을 가보면은요, 그 몇몇 대도시들 빼고는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그냥 있어요. 그냥. 그 땅의 크기라는 건 상상도 못할 만큼 넓은 땅을 갖고 있어요. 불법 이민 차단, 국경 장벽 강화, 부유층 대기업 친화 정책, 외국인보다는 미국인, 그 다음에 영주권 비자 발행 줄이기. 그냥 미국의 문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이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